네, 여러분 교재는 276쪽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TAT 2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에 대한 거, 그리고 관련된 전표 입력한 거, 이런 것을 지난 시간까지 연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276페이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715번 715번이란다. 자, TAT 2급이고요. 회사는 2100번 3일전자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전자신고하는 메뉴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홈택스에 접속해가지고 신고를 연습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안내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접속하는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서 실무에 가셨을 때 실제로 홈택스에 실제로 전자신고를 할 때 아하,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신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276페이지 펴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세무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더존 스마트 A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회계정보 시스템 또는 세무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을 해야 돼요. 마감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한 다음에 우리가 이 세무정보 시스템에서 자료를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변환을 해가지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가 일어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도록 하죠. 수행 풀이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고할 것은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1기 애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해서 엔터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1기 애정의 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아주 간단하네요.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 6억 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입한 매입 3억 510만 원, 딱 그것뿐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것도 없고.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너무 복잡한 부속 서류들이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니까 부속 서류가 딱 하나 필요하겠네요.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위에 거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러한 부속 서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 부가세 신고서하고 그러면 서류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책의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다음 상단부에 마감을 클릭하여 마감 오류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이랬어요. 예, 마감 오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상단에 있는 마감이라는 단추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자신고 마감이라는 팝업 창이 떴는데요. 밑에 또 마감이라는 단추 여기 있죠. 클릭을 해볼까요? 네, 오류 리스트가 두 건이 떴습니다. 1번을 보면은 에러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서류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습니다 하는 게 1번이고, 2번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습니다 이런 에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기예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니까 부속서류가 두 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게 없다고 나오네요. 왜 없는지 한번 종료 누른 다음에 닫기 누르고요. 전체 메뉴 가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정기해서 엔터 했더니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감이 X로 돼 있어요. 마감 여부가.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된 것을 아까 에러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감을 시키겠습니다. 마감을 시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두 개의 서식이 만들어져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 여부에 동그라미 돼 있습니다. 마감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마감 단추를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자신고 마감에 1, 2, 3 서식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부가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마감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요 마감 눌렀을 때 에러가 났었는데요. 마감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마감이 됐어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이 되면은요, 요 과세 기간에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를 수정할 수도 없고 추가로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마감을 시켜놓으면. 그럼 수정을 꼭 해야 될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 보면 마감이 해제라는 단추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전표를 입력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수정하려면은 마감 해제하고 나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마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 있는 어디까지 했을까요? 자, 276페이지에 수행과제 1번 했고, 그 다음에 2번, 이 화면 기억나시죠? 2번이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마감을 했던 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감을 다시 눌렀죠.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가지의 서식이 나타났었고요. 그 밑에 마감을 또 눌렀죠.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3번까지 우리가 완료했고요. 277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의 작업은 뭐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는 메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감이 부가세 신고서를 일단 마감하는 게 1단계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메뉴를 찾아가느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로 들어가서 전자신고의 자료를 제작해서 저장해야 된다. 제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고 하는 메뉴는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이겁니다. 클릭. 네, 기간 데이터는 내 컴퓨터에다 저장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기간은 1월부터 3월 거죠. 일기 예전 거니까요. 정기신고 엔터 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작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요 제작을 하는 겁니다. 네, 클릭을 합니다. 지정하신 경로에 저장되었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됐다는 거예요. 네, 확인 누르시면은 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서 5번의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이라는 메뉴로 가서 작업을 변환 대상 파일을 우리가 방금 제작한 파일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제작한 파일은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ERS 데이터에 아까 제작이 된 거예요. 그 위치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신고 파일이 아까 그 제작된 파일이 조회가 되는데 그 파일을 이제 홈택스로 보내기 위해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번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뉴를 어디로 가시느냐?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가로 열고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거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네, 여기 홈택스 로고 보이시죠? 자, 여기 유의사항이라는 팝업창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읽었다 하고 밑에 확인 여기 파란색 확인 단추 눌러서 닫아주시고, 자, 우리가 전자신고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냐.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제작한 파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 파일 찾기 여기 파란색 단추 있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C 드라이브, OS C 드라이브 뭐 이렇게 C 드라이브 여러분 알죠? 거기에 ERS 데이터 소문자로 ERS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홀더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한 다음 아래에 있는 요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2024-0718 뭐 오늘 날짜로 된 어떤 파일이 하나 밑에 보입니다. 마우스로 여기를 이 숫자로 된 파일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변환하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하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홈택스에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연습용에서는 여기 보니까 일자가 4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4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환하는 그래핑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파일 변환 결과. 변환 대상 하나, 정상 변환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다음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 278쪽에 7번 단계로 넘어가는 6번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7번 단계인가요? 네. 자, 다음 단추 밑에서 눌러볼까요? 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오류 자료 조회로 왔는데 오류 자료 없죠. 자, 밑에서 다음을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정상자료 조회가 됩니다. 3일전자 사업자번호 24년 1기 예정 종료월은 3월이고 첨부서류 한 가지 서식명은 이런 서식이다. 자, 이제
전송 작업을 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전송하러 가기, 이 자료를 전송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전송하러 가기 하신 다음에 정기신고 탭에서 여기 정기신고 탭의 밑에 보시면 신고서 전송하기 가로 열고 부가, 이게 부가가치세 전송을 말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신고서 파일 생성은 7월에, 우리가 지금 7월에 현재가 7월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조회 조건에서는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회사의 사업자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1138 21111 이렇게 넣어보세요. 133 81 21111 113 81 21111. 그런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은 제가 번호가 틀렸네. 113이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래에 전송할 수 있는 자료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전송을 누르게 되면 전송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접수 결과하고 접수증 인쇄하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국세청의 전자신고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닫기로 다 빠져나오시면 여기서는 종료 누르면 되죠. 그리고 국세청 전송 탭에서는 닫기 누르고, 여기 변환해서 닫기 누르면 홈택스에서 빠져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을 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에 있는 것도 같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같고요. 마감을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가가지고 자료를 제작하죠. 자료를 제작한 다음에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에 가가지고 제작한 자료를 또 변환하는 절차가 한 번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변환하는 작업은 홈택스 웹페이지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왼쪽 아래에 보면은 국세청 전송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왔었는데, 그 제작한 것이 여러분 C 드라이브에 ERS 데이터라는 곳에 저장이 되니까 ERS 데이터를 선택해 가지고 파일을 찾아서 전송해 주면 된다. 예,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무서에 방문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신고하는 절차를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무에서 혹시 부가세 신고할 때 실제 상황하고 어떤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자격시험에서는 전자신고를 지금 방금 했던 이런 절차를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출제 예상 평가 문제가 거기 7문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조회하는 거 우리 FAT 1급 문제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몇 개만 한번 해볼까요? 5번. 네.
5번 한번 해봅시다. 5번은 뭔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조회해서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상에 현금 영수증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군요. FAT 1급에서는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거래는 시험 문제를 내지만 현금 영수증 거래는 시험 문제를 안 내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저장된 거 예로 저는 불러왔습니다. 현금 영수증 공급가액을 물어봤죠. 여기 현금 영수증 공급가액은 20만원. 예, 답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조회가 되나요? 다음은 7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조회하라 했어요.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 이자 가로 열고 간주 임대료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이 2기 예정이죠. 저는 저장한 거 불러내도 되겠습니다. 자, 기흥성과 하나만 작성을 했죠. 만약에 임대 건수가 5건이면 여기 5줄로 입력이 됐겠죠. 우리는 한 건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건 전체를 보려면은 보증금 이자 요 아래 거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볼 때. 자, 아래 거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기흥성 거 하나만 본다 그러면 이 기흥성의 상호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증금이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기서 클릭한 한 건 한 건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합계, 보증금이자의 합계는 밑에 여기가 합계가 보이는 곳이에요. 자, 우리 TAT 2급 시험에서는 임대 계약서 하나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걸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됩니다. 두 숫자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답에 143442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143442.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뭐 조회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우리 FAT 1급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조회를 뒤에서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 때 많이 조회를 해볼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3장에서 공부할 내용은요, 근로소득 실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세 관련한 이론은 앞부분에서 2배사 근연기 종합소득 세목 6가지에다가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소득의 의미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소득세 이론은 2배사 근연기 퇴양 전체가 출제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에서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우리 TAT 2급 실무 시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역시 우리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연습했던 3일전자로 계속 가겠습니다. 3일전자 2000 몇 번이고요. 여러분 283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소득세 세액 계산의 흐름도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자의 과세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라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과세급여를 말하는 것이다. 즉 비과세급여를 뺀 것을 우리는 총급여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근로소득자의 총소득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요. 총급여가 총수익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근로자의 총수익금액. 근데 총수익금액이라고 해서 비과세 소득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비과세는 뺀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죠. 근로소득 공제는 필요경비의 개념이에요. 필요경비의 개념 아시죠? 그래서 연 500만원 총급여에 대해서는 70%를 근로소득 공제해주고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공제율을 낮춰가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 개념이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그걸 빼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금액과 총급여는 달라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시 소득 공제라는 걸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외에 또 소득 공제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인적 공제예요. 인적 공제.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이런 인적 공제 있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또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추가공제 한 명당 200만원, 경로 우대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 이런 것을 우리가 추가공제라고 하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었죠. 그 외에 소득공제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주택 관련 또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관련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근로소득만 얘기하니까 근로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것도 해당이 되죠. 자, 해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쭉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곱하기 하는데 세율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본세율표는 최하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한 세액에서 다시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세액 감면도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55%를 해주고요. 그 금액이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점점점 세액 감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 표에 의해서 산출세액에 대해서 세액을 빼주는 절차가 있고요.
그 기본적인 세액감면 외에 우리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 특별세액공제 쪽 공부했었잖아요.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일부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공부를 했어요. 또 월세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러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다 빼줍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빼준 것을 우리는 결정세액이라고 그래요. 이 결정세액이 그 근로자의 1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우리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계산을. 그래서 연말정산이라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한 세금을 빼주게 되죠.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가지고 2월 달에 차감징수세액을 최종적으로 징수당하게 되고요. 2월 달에는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근로자들이 2월 달에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음수로 나타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기납부세액이 더 크니까 2월 달에는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2월에 우리 근로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보너스가 아니고 본인이 세금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지난해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징수당한 거에서 우리가 정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매월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매월 너무 조금씩 원천 징수를 했다 하게 되면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았다 이거예요. 많아도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2월 달에 굶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세액 계산의 흐름, 연말정산까지 이런 흐름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84쪽에서 사원 등록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소득세 문제, 사원 등록 문제는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이 뭐가 이렇게 시험에 낼 게 있느냐? 부양가족 등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이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및 부양가족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연습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론에서 배웠던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조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원 등록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표가 284와 285쪽이 되겠고요. 한 장 넘어가면 286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7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소득을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287쪽이 소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득에서 결정적인 것은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본인을 제외하고는 부양가족들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연간. 무엇 합쳐서요? 종합과세 6가지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 양도소득금액 3가지 모두 포함해서 판단하는 건데요.
합계가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으면 일단 소득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라 하는 것은 총 수익 금액이 아니고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이 의미는 총 수익 금액 100만 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필요 경비가 있잖아요. 필요 경비.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에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소득자의 아들인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인데 학교에서 하는 그리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200만 원 1등을 해가지고 200만 원 상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중학생 자녀가 200만 원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 소득은 총 수익 금액이죠. 근데 200만 원이라고 여기서 판단할 때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니까, 자, 학교에서 하는 대회에서 200만 원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필요 경비 얼마일까요? 80%죠. 필요 경비, 우리 기타 소득에서 그것은 필요 경비 8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 26, 160만 원을 경비로 빼야 돼요. 그러면 그 중학생 자녀의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인 거예요. 40만 원. 4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 필요경비를 뺀 거라는 거. 소득금액은 항상 필요경비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표가. 자, 이 표는 언제쯤 보는 게 좋으냐. 이 표도 그렇고 286페이지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을 어느 정도 해보다가 해보긴 많이 해봤는데 잘 정리가 안 되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때 여러분 286쪽 그리고 287쪽 이 두 개의 표를 그때 보시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락가락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286의 표, 사실 286쪽의 표는 앞에 이론 부분에 있는 그 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287쪽은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서는 없었던 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참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88쪽으로 넘어가서 한 사람 것만 사원 등록하고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사람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1001번 김현철. 이 사람은 대표이사예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자, 김현철 씨의 인적사항 그리고 주민등록표를 보고 사원, 즉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급여라는 메뉴로 가시고요. 인사급여에 기초 인사관리에 보면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고요. 코드에다가 1001 엔터 하시고 김현철 엔터 하시고 내국인에서 엔터, 주민번호를 거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651-010 177 1119 입사 날짜 거기 나와 있죠? 2020 0201. 자, 국적은 KR 대한민국에서 엔터, 체류 자격에서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내외국인 구분해서 내국인에서 엔터하면 됩니다. 거주지국도 KR 대한민국에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주민번호에서 엔터 치시면 되고,
엔터 쳐서 거주 구분에서는 거주자에서 엔터 치시면 되고, 급여 구분에서는 월급에서 엔터 친 다음에 그 급여를 임금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월급을 5 플러스 5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면은 산재보험 여부로 가는데, 자, 대표이사는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가? 안 듭니다. 예. 왜냐면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 대표이사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부로 하시면 돼요. 부. 그래서 법인은 대표이사만 산재보험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회사는 어떠냐? 개인회사도 대표자 산재보험 못 듭니다.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근무를 한다. 급여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 가족도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만 안 되고, 대표이사의 가족이 회사에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면 그 가족은 돼요. 법인의 경우는. 자, 근데 우리는 법인이니까, 자, 대표이사는 산재보험 대상이 안 되는 거. 안 되도록 돼 있죠? 거기 책에.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월 보수 월액. 국민연금이 결정되는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월급하고 똑같네요. 5 플러스 엔터. 그러면 세 가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0번, 12번까지. 자, 건강보험 경감 부로 하시고요. 고용보험 보수 월액 500만원 그대로 가시고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 아까 산재보험도 적용이 안 됐죠. 대표자. 고용보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를 부로 하시고, 그 옆에 대표자에다가 1번 대표자를 선택해 주면 돼요. 13번은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부로 한 다음에 대표자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여부 장기요양보험료는 적용이 됩니다. 경감률 0 해주시고요. 보험증 번호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없으니까 지나가시고요. 국외근로. 자, 거기 표에 보면은 대표이사가 국외근로 했느냐? 예, 부입니다. 부. 선원이냐? 아니죠. 부 합니다. 생산직이냐? 대표이사는 생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 주소는 검색하시지 말고 여기다 그냥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네, 그러면은 지금 김현철 씨 개인에 관한 사항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부양가족 명세에 본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부양가족을 입력을 할 텐데, 부양가족의 두 번째 줄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입력을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박정은 처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계라고 하는 이 셀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연말정산 관계 코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래서 연말정산 관계가 배우자다 이 말은 본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기본은
일단은 검토를 입력을 다 해놓고 검토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에는 입력되는 대로 일단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거니까요. 자, 엔터로 지나간 다음에 성명란에다가 박정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에서 엔터한 다음에 이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가족관계는 자동으로 배우자라고 나타날 것이고요. 엔터 쳐서 세 번째 줄로 내려온 다음에 자, 밑에도 메시지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관계가. 이번에 세 번째 줄에 입력할 사람은 자녀입니다. 김장일. 자녀라는 것은 직계 비속이니까 여기다가 4번을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해서 하려면 더블 클릭으로 해서 클릭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밑에 메시지를 보고 입력할 때는 그냥 4. 자, 자녀는 일단 20세 이하에다 놓고 입력을 일단 합니다. 성명 김장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검사가 됩니다. 960 725 118 2814 96년생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기본을 아까 20세 이하라고 했지만 기본이 부다. 20세가 넘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이 때문에 기본이 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계속 입력을 하면 돼요. 자, 네 번째 줄에 김차일, 자녀입니다. 4번이죠? 직계비속. 20세 이하에다가 놓고 일단 입력을 합니다. 김차일, 외국인, 040820 3 111110. 네, 김차일은 주민번호에 의해서 나이가 체크를 하니까 20세 이하가 맞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줄에는 부가 뭐예요? 부친. 부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친과 모친,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60세 이상에다 놓고 일단 입력을 합니다. 김두식. (3905) 03 177 1111. 네. 나이가 자동 체크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면서 70세 이상이니까 경로 70세에 동그라미 해당된다라고 딱 표시가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줄에 입력할 사람은 모는 모친입니다. 모친도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1번입니다. 자, 60세 이상에다 놓고 그대로 모친도 입력하면 돼요. 황순이 430411 네, 일곱 번째 줄은 마지막 형제죠. 밑에 메시지에 보시면 형제 자매가 6번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형제 자매는 6번으로 입력합니다. 자, 20세 이하 그대로 두고 일단 입력을 합니다. 김재철 6708 26 177 1117. 네. 그랬더니 김재철은 형제 자매인데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입력을 할 때는요, 일단 부양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물론 본인은 여기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죠. 나머지 사람을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나이 관계는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요. 이건 나이 때문에 다 체크된 겁니다. 그래서 김장일이 기본공제,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김장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때문이에요. 20세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김재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번호 67년생이기 때문에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나이 관계는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소득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인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민등록표에 보면은 세대주 성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현철 본인이 세대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는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자, 본인에게 장애가 있는지, 본인이 혹시 여성인지, 본인이 나이는 자동 체크되니까 70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부모인지 이것만 알아보면 됩니다. 자,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아니죠. 장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런 설명은 어디에 나오느냐? 주민등록표 다음에 자료를 하나 줄 거예요. 시험에서 이런 자료를. 이걸 읽어보면 돼요. 자, 쭉 읽어보면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이제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처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급여가 500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봐줘요. 우리 소득에서 배웠어요, 그거.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총급여로 판단하시면 돼요. 연간 5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100만 원으로 보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자, 500만 원까지.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이대로 두면 됩니다. 두 번째 설명. 2번을 보시면 부친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이 200만 원이 있고요. 원고료의 필요경비가 60%라고 우리 배웠죠. 그러면 부친 김두식의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 60%가 경비니까 200만 원 곱하기 40%가 기타 소득 금액인 거죠. 80만 원이죠.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부친은 소득이 관계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친이 누구냐면은 여기 직계 존속입니다. 여기 5번 김두식. 그래서 김두식의 기본공제는 되는 사람이니까 이대로 두면 됩니다. 60세 이상이고 70세 경로우대 추가 공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모친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에요. 아까
100만 원을 따질 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고 그랬죠? 종합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보는 거예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분리과세는 뭐예요? 원래 종합과세가 돼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하는 게 분리과세예요. 예. 그래서 분리과세는 종합과세가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600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소득이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모친 황순이 소득이 없는 모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황순이 기본공제 여부는 60세 이상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70세 경로우대 추가공제 동그라미 되는 거 그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 4번의 자료는 뭐냐? 제가 누구냐면 형제죠. 형제.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직접장애인이며 소득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를 보지 않는다. 소득만 확인하라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상관없다.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상관없다. 장애인은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입력한 김재철란의 기본이 부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김재철의 기본이 부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67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만 봐야 되는데 4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본을 여기 기본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아니 여기를 그냥 클릭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장애인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기본에다가 5번을 넣어줘요. 5번. 이 형제자매는 장애인이다. 5. 그러면서 여기 장애라는 항목에 코드를 넣어주는데 1번이 장애인 복지법, 2번은 국가유공자법, 3번은 중증 환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장애인 코드가. 그러면 이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 그대로 두면 돼요. 이렇게 고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민등록표 또는 그 사원의 입사 인적사항을 보고 여기를 다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를 보고 나머지를 쭉 입력을 해요. 그러면 나이 관계는 이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자료를 보고 거기에 보면 소득관계가 설명이 있어요. 그 소득관계 또는 장애인이냐 아니냐 이런 추가적인 설명은 그 다음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된다. 네. 이렇게 사원 등록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3명 사원 등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